네, 12월 첫 주 뉴스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 비가 오고 내일부터는 꽤 추워진다고 하죠. 그 위드 코로나의 해방감을 느끼던 분들께는 굉장히 또 어려운 소식이겠지만 이 뉴스를 들으실 때쯤에는 방역 지침이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요즘에 또 굉장히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고요. 무슨 또 다른 변이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좀 그렇죠. 흉흉한 것 같습니다. 또. 네, 최근 코로나 상황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좀 하자면 일단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이 붙은 새로운 변이가 출현을 했고요. 일단 우리가 그리스 알파벳을 다 외우기 전에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는 다 외웠어요. 아, 그런가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유타, 캄파, 람다, 미, 유지, 오미크론, 파이로, 시그마, 타우, 파이, 육시는 파이, 카이, 사이, 오메가. 아, 네. 이 곽 작가님은 언제까지나 혼자 자랑할 수 있도록. 일단 그리스 알파벳 순서대로 붙이던 이름이 뮤에서 누와 크시를 건너뛰고 오미크론으로 바로 뛰었죠. 건너뛰는데 뭐 딱히 이유가 있나요?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뉴라는 말은 새로운 변이라고 할 때 뉴라는 말하고 너무 헷갈린다. 그리고 크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영문 알파벳을 쓰면 XI가 되는데 그 이름을 가진 이제 중국 국가 원수도 있을 뿐더러 C가 되는구나. 중국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것 같다. 라고 해서 건너뛰었다라는 뭐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뭐 오씨 중에 한 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어떤 반도체 공학 같은 거 하시라고 작은, 넌 이름을 미크론이라고 해라. 일단은 이번 변이는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해서 보고를 했는데 남아공이 사실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 들어서면서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있었는데 11월 중순부터 이제 젊은 층들 위주로 집단 감염이 확 늘어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이게 이제까지의 주요 바이러스 종들이 아니라 되게 이질적인 변이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변이 남아공에서는 분석되는 변이의 대부분이 다 이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고요. 전파 속도로만 보면 델타보다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검체를 해보니까 이 변이가 기존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나타난 변이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 감염 통제가 조금 안 되다 보니까 그 재감염이 계속되면서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현재까지는 좀 객관적인 역학 자료가 없어서 모든 전문가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고 계시긴 한데요. 일단은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가고 변이가 계속되면 좀 치명률이 낮아지는 경향은 있고 현재까지 남아공에서 보고된 환자들 대부분이 좀 경증 환자들인데다가 이제 뭐 후각상실 같은 되게 치명적인 후유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치명률은 좀 낮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이가 면역을 좀 회피해서 돌파 감염을 일으킬 확률이 좀 되게 높다는 점에 좀 있기는 하고 이제 기존 백신들의 효력이 떨어지고 항체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현재까지는 좀 각국의 의료 당국들이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형성된 항체를 다 피해가면서 높은 감염력을 유지하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그 중항체를 피해가는 돌연변이가 이제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 수용체에 결합하는 능력도 좀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저의 아주 무의미한 상식으로는 들어서 이게 그렇게 그래요? 아주 치명적일까요? 최 팀장님 생각이었어요. 너무 그럴듯해가지고. 아니 그냥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그럴듯한 느낌은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 어떤 개별 뮤턴트들이 안 좋다고 알려지는 개별 그 변이들이 다 모여 있는 이 바이러스가 과연 이제 바이러스 자체가 가진 여러 가지 특징들하고 어떤 식으로 결합될까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다고 하니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경계는 확실히 할 만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아주 특출나게 이상한 변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예를 들어서 델타 변이하고 비슷한 변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백신만 피할 수 있다라고 해도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계는 좀 할 필요는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백신이 중증 감염을 좀 막아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이번 변이가 중화항체를 회피를 한다고 하더라도 백신이 세포 면역을 생성하잖아요. 그래서 중증 환자 막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접종을 미루고 계신 분들도 조금 신경 써서 서두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일단 어쨌든 백신 맞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네, 네. 제가 격동 500년 수능편을 하면서 네, 네. 생명과학을 하면서 네. 면역에 관한 문제 안 나올 수가 없다. 네, 네. 너무나 뻔한 추측이긴 하지만 나왔습니까? 그래도 지금 상황이 너무 극심하기 네, 때문에 네. 분명히 출제위원들이 한 문제는 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뻔해도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문제 나왔죠. 실제로. 네. 생명과학 1에서. 그래서 더군다나 좀 약간 쉬운 문제가 나와가지고 쪽집게. 아마 들으셨으면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역시 쪽집게 강사로서의 쪽집게라고 하기에는 그거 하나. 저는 진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수능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회의 이런 젊은 층, 청년층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로 보기 쉽잖아요. 아유, 쟤 어린애가 뭘 알겠어. 그런 식으로 보기 쉽잖아요. 근데 수능을 저는 준비를 하면서 지금 한번 보니까 얘네들 되게 많은 걸 아는 애들이다. 진짜로 이런 걸 다 할 줄 아는 애들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들면서 이런 소중한 인재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코로나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최근에 백신을 패치 형태로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고 치료제 뉴스들도 또 간간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보시고 계셨을 것 같고요. 이번에 남아공에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 거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쪽 나라로도 백신들이 되게 많이 가기는 했는데 이 백신이라는 게 좀 전반적인 국가의 시스템이나 뭐 어떤 의료 인프라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제3세계들의 백신 접종률이 사실 선진국하고 되게 좀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어느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농구는 잘하려면 좋고 비싼 선수를 사서 한 명만 넣어도 팀 성적이 확 오른대요. 그렇죠. 5명 중에 하나니까. 하나고 그러고 이제 그 한 명이 넣을 수 있는 골이 되게 많고 한데 축구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경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멍이 하나 있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가장 못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좀 그대로 뚫리는 그런 종류의 스포츠라는 얘기를 어디서 본가 봤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른 기량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근데 사실 이 백신이나 뭐 어떤 이런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좀 약간 이런 축구 같은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남아공에 충분한 의료 인력을 보내는 게 우리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좀 이런 기회에 한번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간단한 뉴스는 요새 분들도 아실까요? 아마겟돈.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영화. 소행성에 이렇게 석유 시추 전문가들 보내가지고 네네. 모를 리가 없죠. 구멍 뚫어가지고. 네, 우리는 다 알고.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죠. 마이클 베이 감독. 네, 그렇습니다. 작가님이 여기에 이 영화에 감춰진 숨은 이야기 이런 것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뭔가 숨은 이야기. 네. 딥 임팩트라고 그렇죠. 굉장히 비슷한 영화하고 동시에 개봉됐었죠. 왜냐하면 98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이런 거 왜 외우고 있을까요? 98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90년대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자리가 되게 많나 봐요. 아직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90년대에 1999년이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 노스트라다무스가 그걸 예언했다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98년쯤 해가지고 약간 그 술렁술렁한 분위기를 이용해가지고 진짜 지구 망하는 영화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할리우드에서 품은 사람들이 최소 2그룹 이상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영화가 그게 이제 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지구에 어떤 괴멸적인 타격이 가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나사에서 이런 상황이 와도 우리가 괴멸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소형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일단 내년 가을에 지구에서 5억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소행성 디디모스의 위성과 충돌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쏜 상태고요. 그때는 아마 내년에 돼서 도착할 때쯤이 되면 그보다 훨씬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네, 그렇겠죠. 그렇겠죠. 파토님이라면 이제 이 괴멸적 타격을 막기 위한 실험이 일으킬 괴멸적 타격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펴실 것 같은데 이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잠깐 했었는데 목표물을 잘 선정을 했어요. 이 행성이 그냥 혼자 떠돌아다니는 소행성이 아니고
다른 소행성을 돌고 있는 그런 위성 소행성 같은 그쵸. 그런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 건드려도 그냥 그 도는 모양만 좀 바뀔 뿐이에요. 뭐 건드려도 웬만히 세게 건드려가지고 그냥 뭐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구로 떨어지고 이럴 확률이 굉장히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 돌아가는 궤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가 건드렸더니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도 이전에 돌던 궤도가 규칙적으로 동그랗게 돌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좀 가늠하기 좋고 충돌할 때쯤 해가지고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관측이 되는 위치래요 또. 충돌을 시키는 걸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멋있게 보이진 않겠죠. 그렇지만은 네. 충돌 됐네, 얼만큼 궤도가 바뀌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관측이 되는 위치래요. 그걸 궤도를 바꿔서 지구로 떨어지게 만드는 게 훨씬 힘들 거예요. 그렇죠. 힘들겠죠. 그래서 어쨌든 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 외에도 흥미진진한 뉴스들이 잔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30초 운전 세계 첫 성공.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있는 K-스타가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를 30초 동안 가두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K-스타는 1995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4,180억 원을 들여서 2007년도에 완성한 한국의 핵융합로입니다. K-스타는 작년에도 1억도 온도 플라즈마를 20초간 가두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1년여 만에 기록을 10초 연장하면서 또다시 세계 기록을 가지게 됐습니다. 언젠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도 직접 출연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것 같긴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핵융합은 미래의 에너지원입니다. 이 미래의 에너지원에 문제가 있다면 좀 지나치게 미래의 에너지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명 6에서 핵융합을 개발하면 물리학자이자 환경운동가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조 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인용구로 나옵니다. 나는 핵융합의 열렬한 지지자다. 9,300만 마일 밖에서 태양은 핵융합을 아주 잘하는 데다가 무료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지구의 핵융합로는 그러지 못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문명 4에서 핵융합을 개발하면 아서 C 클락의 유명한 인용구가 나옵니다. 충분히 발전된 기술은 마법과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 느껴지는 뉘앙스는 핵융합 발전, 상용 핵융합 발전으로 가는 길은 거의 마법에 비견될 정도로 멀고 험난할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핵융합의 장점은 아주 강력합니다. 일단 에너지를 엄청나게 생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산화탄소나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뿜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분열처럼 핵폐기물을 만들지도 않고요. 그리고 혹시나 잘못돼서 뭐 반응로가 녹거나 해도 핵분열 원자력 발전소처럼 통제를 벗어나서 뭐 계속해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플라즈마가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척 안전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심시티나 문명을 해보시면 궁극의 에너지로 핵융합이 나오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롬 선생님 말씀처럼 태양에서는 핵융합이 아주 효율적이고 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구는 태양과 환경이 무척 다르기 때문에 지구에서 이 반응을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핵융합이란 말 그대로 2개 이상의 원자핵이 만나서 합쳐져야 되는데 플러스 전기를 띤 그 2개의 원자핵이 만나는 것도 모자라 합쳐지려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자 질량을 정확히 측정해서 1922년 노벨상을 탄 프랜시스 윌리엄 에스턴이 수소 원자 4개보다 그러니까 양성자 4개, 그러니까 수소 원자 4개보다 헬륨 원자 1개의 질량이 미세하게 가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수소 원자 4개가 합쳐져서 헬륨이 된다면 항성에서 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도 1920년에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원자핵 2개가 만나려면 플러스 전기 간의 반발력, 그러니까 쿨롱 반발력이라고 하는 힘을 이겨낼 정도로 원자가 가까이 붙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속도가 무척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온도가 높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핵융합로가 1억도에서 많게는 3억도까지 온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구에서 인공적으로 핵융합을 하려면 태양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있는 일반 수소로는 어렵습니다. 이걸 이제 PP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렵고 필요한 압력과 온도가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핵융합로의 연료 후보는 양성자 1개, 중성자 1개가 붙어있는 중수소와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2개가 있는 삼중수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합쳐지면 일반적인 헬륨인 헬륨4와 중성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에스턴이 밝혀낸 대로 그 원자 번호가 철보다 작은 원소는 여분의 질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가벼운 두 원자가 결합하면서 남게 되는 여분의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하면서 안정적인 원소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건 원자 번호가 철보다 큰 물질들은 분열을 일으켜서 안정적인 원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이 굉장히 안전한 원소이고 지구에 철이 많은 이유일 수도 있죠. 일단 그 핵융합의 연료 후보인 중수소는 지구에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바다나 호수에 많이 녹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과 짝이 되는 삼중수소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원자력 발전소 옆에서 발견돼서 문제라고 하는 삼중수소는 이거 자체가 스스로 분열하기 때문에 자연의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삼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이 실용화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미 핵융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과학자들이 삼중수소를 대체할 물질을 찾았고 이 후보 물질이 바로 헬륨3입니다. 헬륨3는 우리가 풍선에서 마시면 목소리 바뀌는 그 헬륨4의 동위원소인데요. 삼중수소가 베타 붕괴하면서 헬륨3가 되는데 이게 너무 가벼워서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헬륨3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달에 헬륨3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태양에서 날아온 삼중수소가 달 먼지 속에 많이 파묻혀 있고 위스콘신대 융합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달 표토에 110만 톤의 헬륨3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핵융합이 가능해지면 인류가 수백 년은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 뽑아가지고 지구로 보내서 핵융합을 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데 아직 핵융합 기술이 없는 마당에 김치 국물이 참 시원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핵융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온의 플라즈마를 어떻게 가두느냐. 지금 존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 봉입 방식과 관성 봉입 방식입니다. 자기 봉입은 K스타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나 그리고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에 나오는 그 타임머신이 그 흔히 토카막이라고 불리는 자기 봉입 방식의 핵융합로 모양을 본땄습니다. 강력한 전자석으로 전기를 띤 플라즈마를 가두게 되는 거죠. 관성 봉입 방식은 핀치 현상이라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강력한 레이저를 이용해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들어있는 연료 펠릿을 잘 쏴주면 핀치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진짜 아주 강력한 압력과 온도를 가하면서 핵융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핵융합년은 2023년에 시간을 100초로 늘리고 그리고 2025년에는 5분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이후에는 차세대 핵융합로를 만들고 2050년에는 상용 발전을 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으면 30년이 걸리는 기술, 2050년이 지켜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환상 같아 보이는 기술이지만 언젠가는 가능해질 거라는 희망을 가져옵니다. 네, K스타 인공태양 핵융합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그 업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어떤 게 있었냐면 기사가 10초 넘을 때 한번 네. 된 것처럼 나오고 20초 넘을 때 한번 약간 1년 정도 간격으로 뭔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참고로 그 K스타라는 그 이름에 네. 스타라는 말 그것도 약자인 거 아십니까? 네, 무슨 뭐 서멀 뭐 저거 무슨 리액터 뭐 좀 그런 겁니다. 그것도 그렇군요. 다트처럼. 네. 뭔가 K-pop 90년대 스타 유행이죠. K-pop, 진짜 K-pop 스타. 네, 뭐 그런 것 같긴 하지만 네. 네.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핵융합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10초 넘기는 데가 흔치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그 과학 분야 중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선두로 나가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프랑스에 이제 국제 연구 핵융합 연구하는 곳이 이터라고 ITER이라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거든요. 말도 안 되게 큰 규모로 이런 핵융합 장치 실험 공사를 하거든요. 네. 막 진짜 거기에 보내는 부품 하나가 막 큰 배 하나 실어갖고 보내야 되고 부품 하나하나를 전 세계의 나라들이 나눠가지고 막 보내가지고 거기서 막 조립하는데 조립 공사도 막 어마어마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나라 하는 수준으로 크게 기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은.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언젠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이게 20초 넘길 때 한 번, 30초 넘길 때 한 번 계속 기사가 근데 나와서. 보시면 옛날에 뭐 그런 기사도 있을 거예요. 뭐 몇 분을 넘었네 뭐 이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 플라즈마 온도가 다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1억 도면은 굉장히 진짜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진짜 고온 플라즈마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300초가 넘으면 네네. 24시간 발전이 가능한 수준이어서 네. 진짜요? 네, 융합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상용화가 소위 되는 수준이 300초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300초가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네, 지속 가능한 네네. 어떤 그런 걸로 인정을 해주는군요. 네, 제가 이런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뭐 이제 20초, 30초 하다 보면 금방 넘는 거 아닌가?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열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죠. 이게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이게 그렇겠죠. 쉬우면 벌써 했겠죠. 지금도 그런 방식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실험 장치가 그 케이스타가 어디에 있냐면 아마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 카이스트 바로 옆에 담장 바로 옆에 넘어가면 있습니다. 네. 카이스트 기숙사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 그런 이상한 거대한 건물이 있는데 카이스트 그 안에 학생들이 뭐 케이스타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면 뭐 이런 거 이런 거 없나요? 뜨거운 사랑을 이룰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건데 융합. 그 아까 말한 그 뜨거운 플라즈마를 가두는 방식이 우리나라의 케이스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토카막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네, 토카막 방식은 이제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자기장을 걸기 위해서는 또 이제 온도를 낮추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초전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초전도 자석으로. 네, 자기장을 거는 데는 또 온도를 엄청나게 낮추고 그 안에 굴러다니는 플라즈마는 또 1억 도로 올려야 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좋은 의미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열에 또 견뎌야 되니까 그 열에 그 열차 폐체 같은 걸 이제 쭉 이제 붙여놓거든요. 열차 폐체가 약간 웃긴 말이 됐을까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그 말 들으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얼굴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술인데, 그죠? 네, 그렇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인가에 그 연구하시는 분 인터뷰 봤을 때는 이제 그거를 열을 엄청나게 잘 견딜 만한 게 생각을 해보면 뭐 철 뭐 이런 걸로는 택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다 녹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탄소 재료로 갖다 발라놓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수덩이로 발라놓으면 뭐 굉장히 오래 버틸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이게 수치로 이 안을 다 이렇게 도포해 놓는, 다 이제 발라놓는데 그게 이제 뭐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그 뭐 1억 도짜리를 안에 가둬놓고 그렇죠. 몇 초를 버텨야 되는데 그게 뭐 옆으로 흐트러지거나 할 것이고 그렇죠. 또 이게 그 숫덩이 같이 생긴 그 탄소 재질로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가루가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온도 때문에 좀 변질이 된다든가 뭐 공기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거에도 계속 시달리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술적 난제를 극복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까지 실험을 한 게 뭐 3만 번 넘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2만 번인가 3만 번, 그러니까 2만 번은 훨씬 넘고 3만 번이 됐나 안 됐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예전에 케이스타 처음 완공됐을 때 사진하고 지금하고 사진을 보면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어놓고 거기에서 뭔가 그냥 계속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계속 연구하면서 계속 뭔가를 만들려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핵융합 연구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핵융합 연구를 하는 별도 기관이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기회로 어쨌든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핵융합이라는 걸 꽤 일찍부터 투자를 했고 거기에 별도 연구소를 또 하나 만들면 이게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핵융합 연구원이 작년인가에 핵융합 연구소에서 핵융합 연구원으로 승격을 했어요. 그래서 별도 기관까지 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앞으로 아마 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약간 이상한 거 궁금한데 온도를 1억 도까지 어떻게 올리죠? 뭐를 태우면 온도를 태우는 게 아니고 이제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거죠. 플라즈마의 속도를 근데 압력을 지금 높일 수는 없는 거죠. 압력도 높이는 거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1억 도까지 올려야지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게 그 압력은 지구상에서 올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 중심 온도가 몇 도인지 기억나세요? 1억 도가 아니에요. 안 되죠. 1000만 도, 1500만 도 정도예요. 근데 태양은 중심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 온도로도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자핵이 둘 다 플러스 전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니까 얘네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핵 강력이 작용할 수 있는 거리까지 붙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죠. 근데 이게 붙질 않잖아요. 이게 플러스 전기끼리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하려면 둘이 아주 세게 부딪혀야 되는데 아주 빠르게 부딪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자의 속도는 예전에 몇 번 말씀하셨지만 원자의 속도가 곧 그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충돌시켜야 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핵융합로의 중앙에서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게 다 일어나요? 아직 만약에 된다라고 그렇죠. 하면 중성미자도 나오고 막 이렇게 그렇게 그렇군요.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태양에서는 온도 압력도 높고 이제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터널 이펙트로도 이제 융합이 돼요. 실제로 안 된 상태에서 확률적으로 되니까 그런 식으로도 융합이 되고 1억 도를 올리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1억 도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도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자가 움직이는 그 속도를 이제 추산해가지고 이 정도 온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입자의 평균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1억 도를 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온도계를 넣어서 재는 게 아니고 속도를 그렇죠. 속도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인터뷰하신 거를 보니까 뭐 어느 정도로 뭐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랬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실험을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걸 가지고 정말 핵융합을 계속 시켜가지고 또 뭐 전기를 만든다든가 하는 거는 또 한참 또 좀 딴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중수소, 삼중수소 뭐 이런 거 어떻게 구해가지고 어떻게 주입해가지고 연속적으로 계속 반응이 일어나게 하느냐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 팀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목표로 계속 연구를 하는 가운데 이런 초고온 플라즈마를 가지고 뭔가 딴 데 활용하는 뭐 그런 걸 한번 해보자. 내지는 이런 초고온 플라즈마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뭐 그런 현상을 관찰하는 그런 연구를 해보자.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딴 연구 성과들을 찾아내자는 거죠. 핵융합에 성공하지 못해도. 그런 것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플라즈마를 활용한 뭐 최근에 뭐 그 살균이라든지 공기청정 이런 것도 개발된 적이 있고 핵융합 연구소가 같이 해가지고 1억 도면 확실히 죽긴 하겠네요. 살아남을 수 없죠. 네.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이걸 50년대 이럴 때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50년대 60년대 뭐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한 70년대 80년대 정도에 시작을 그러니까 한 거죠. 그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 선구적인 분들이 있고요. 사실 그 우리나라 핵융합 쪽에서는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지금 현직이라서 함부로 말하기가 그런데 뭐 그 이경수 박사님이라고 핵융합 쪽에서는 다 알만한 분이거든요. 그분께서 그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소에서 하는 이제 기관을 만드는거나 혹은 또 이제 이터 같은 데에서나 큰 활약을 하셨죠. 이제 흔히 산타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시니까 뭔가 되게 다정하게 들리는 선물처럼 뭔가 흔히 이제 양성자를 이제 가벼운 물리라고 해서 경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양성자로 만든 물을. 이름이 이경수 선생님이시라고. 뭔가 이게 양성자 두 개를 합치라는 어떤 그런 운명을 타고나신 분 아닌가. 진짜 무슨 이름아. 현재 그 과기정통부 핵심 본부장님을 맡고 계시는. 이것은 칭송이니까요. 그렇죠. 그 저희가 지금 그 12월 한 달 어디에도 별로 그다지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진 않지만 우리라도 내보자면 지금 다 빨간 모자를 쓰고 이런 것을 붙이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유치원에 막내 유치원 때문에 입은 이후로 처음. 네, 근데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쓰고 하니까 뭔가 쉽게 들린다. 네, 오늘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만해 보인다. 네, 만만해. 이렇게 핵융합로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그 기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막 그 달에 있는 삼중수소 누가 가지나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뭐 중국이 뭐 헬륨 3, 헬륨 3, 헬륨 3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걸 보니까 와 진짜 꿈들 크다 진짜. 그러니까 달 항상 얘기할 때마다 뭐 그 얘기를 하죠. 헬륨 3를 얘기하는데 그 핑계를 옵니다 그냥. 그냥 가고 싶으니까. 그냥 간다 그럴 수 없으니까 그라도 달에서 헬륨 3를 가져오는 게 빠를 것이냐, 지구에서 핵융합을 성공하는 게 빠를 것이냐. 성공하는 게 저는 더 빠를 것 같아요.
사실 뭐 수소 폭탄 형태로는 진작에 뭐 40년대 말 50년대 초에 네. 실험이 성공했으니까 그렇죠. 네.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네네. 언젠가는 분명히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뉴스는 곽재식 작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11월 25일에 한국기계연구원의 최영 박사님 이름만 들어도 뭔지 황금을 돌같이 보실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인데 최영 박사님 연구팀에서 전기 만드는 기준으로 5kW급의 소형 수소 엔진을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을 저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수소 경제 이야기도 조금 같이 좀 기초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최영 박사님 연구팀에서 개발을 하신 것은 수소 엔진인데, 그러니까 수소가 불을 붙이면 불이 타잖아요. 그래서 불에 타면서 이제 폭발하는데, 그 폭발하는 힘을 이용을 해서 뭐 LPG로 돌아가는 엔진이나 뭐 디젤, 뭐 가솔린으로 돌아가는 엔진처럼 돌아가는 그런 피스톤 엔진을 만든 거죠. 그 실물이 공개되어 있는데 크기는 대충 보면 한 오토바이 엔진 같은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잠깐 나오는 얘기를 살펴보면 그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라고 하죠. 2단계에 걸쳐가지고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가는 엔진. 그 오토바이 엔진이 그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수소 엔진도 그 방식도 이행정 엔진이라 가지고 오토바이 엔진하고 여러모로 좀 비슷한 느낌의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발전기하고 연결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 엔진을 돌리면 이제 수소 엔진이 돌아가면서 발전기가 돌아가고 그럼 그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전기 양으로 따지면 한 5kW 수준이라고 하니까 한 뭐 5,000W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보통 뭐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뭐 이런 게 한 몇백 와트에서 뭐 크다 엄청 크고 좋다 하면 뭐 한 1kW 될까 말까 뭐 이렇거든요. 1kW 되는 냉장고 잘 없죠. 예, 보통 몇백 와트 정도인데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온갖 전기 기구를 다 한꺼번에 돌릴 정도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엔진이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순수하게 기계적으로 엔진이 돌아가는 그 힘만 따지면 한 7kW, 그러니까 한 7,000W 정도 된다라고 해요. 요거를 막 이런 단위를 쓰면 안 되겠지만 굳이 마력으로 환산한다면 한 9마력에서 10마력 정도 되는 그 정도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진을 붙여서 뭐 차 같은 거를 굴린다라고 하면 말 몇 마리가 끄는 힘하고 대충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짐작은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최영 박사님 연구팀에서는 이 엔진을 이용해 오토바이 크기의 작은 엔진이니까 이 엔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돌려서 로터를 돌려서 날아오는 드론을 만들면 한 20kg이나 30kg의 무게를 들고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산업용 드론용 엔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건데 여기에 바로 그냥 로터를 연결해가지고 그냥 바로 직접 로터를 돌리면 더 간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전기 모터를 섬세하게 조작하는 것이 날아가는 비행체를 움직이기에는 더 편리한 점이 있으니까 일단 이 엔진으로 전기를 한번 만들고 그 전기로 다시 모터를 돌려가지고 드론을 뭐 띄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드론들은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그냥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수소라는 연료를 태우는 좀 전통적인 방식의 엔진을 이용해가지고 드론을 띄울 수 있다. 배터리를 이용한 날아가는 비행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터리 그 자체의 무게 때문에 커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뭐 드론 택시 뭐 이런 거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는 가끔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 뭐 많아야 5, 6사람이 타고 다니는 뭐 그런 정도의 비행체가 어떻게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로 날릴 수 있는 거의 한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보다 더 크기가 커지면 전기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공중으로 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더 가벼운 연료, 가벼운 에너지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날아올라야지만 좀 큰 비행체가 또 멀리 오래 날아다닐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최영 박사님 연구팀에서는 그 답이 수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당연히 뭐 가솔린이나 다른 기존의 뭐 비행기를 띄우는 뭐 등유 이런 거 사용해도 비행기 잘 날아다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 다 여객기를 띄우고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수소 엔진을 연구하신 까닭은 당연히 기후 변화 문제 때문이죠. 기존의 등유나 가솔린을 태우면 안에 탄소가 들어있으니까 타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가지고 기후 변화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소에는 탄소가 없으니까 아무리 태워도 물밖에 안 생기거든요. 사실은 뭐 물 말고 따가도 조금 생기긴 하는데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수소를 연료로 태우면 온실 기체를 줄여서 기후 변화에 좋을 것이다라는 목적으로 이런 엔진을 개발하고 계신 것이죠. 한 가지 좀 착각하시면 안 될 것은, 요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것도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요거 절대 착각 안 하십니다만, 언뜻 지나가면서 들으신 분들, 착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요즘 인기 있는 뭐 국내의 자동차 회사에서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는 그 수소차라는 차는 이 수소 엔진을 이용해서 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그럼 세계적으로도 지금 상용적으로 나와서 보급되고 있는 수소차들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전기차라고 보셔야 돼요.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전기차인데, 다만 리튬이온 배터리가 안 들어있고 수소 연료 전지라는 좀 특이한 배터리가 들어있어가지고 거기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차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소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전지 배터리라는 것은 예전 리튬이온 배터리처럼 전기를 콘센트에 꽂으면 충전되는 게 아니라 수소를 주입해주면 그게 내부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전기를 충전해주는 효과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소차가 전기차의 일종인데, 다만 충전해주는 방식이 안에 있는 배터리가 수소 연료 전지이기 때문에 수소를 주입해주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거 약간 좀 어색하지 않나? 수소를 그냥 수소도 불에 잘 타는데 수소를 바로 태워서 연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차를 굴리면 되지, 뭐하러 그걸로 다시 한번 전기를 만들고 그걸로 차를 굴릴까,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실제로 수소로 직접 엔진을 돌려가지고 차를 움직인다 뭐 이런 발상도 없지 않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뭐 이런 거에 뭐 자주 도전하고 있고 레이싱 대회 막 출전도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실험을 해보니까 수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차 정도 크기를 돌리는 그런 엔진을 수소를 직접 태워서 돌리기에는 여러 가지 좀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출력 조절이 어렵다든가, 뭐 갑자기 너무 수소가 불에 잘 붙는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를 한번 만들고 그 전기로 전기차 가듯이 움직이면, 전기차는 전기차 특유의 또 장점이 있으니까요. 뭐 가속이 좋다든가 그런 것들이 요즘은 좀 대중화 있어가지고 지금의 수소차는 수소 연료 전지차라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 수소 연료를 점점 더 많은 곳에 쓰게 된다라고 하면, 수소 연료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소를 직접 태워서 작동시키는 이 최영 박사님 연구팀이 만든 것 같은 이런 엔진의 사용처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수소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사용처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화물선을 수소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발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거대한 무슨 컨테이너선이나 뭐 유조선 이런 화물선 보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뭐 몇백 미터짜리 길이를 가진 그런 화물선인데, 그런 거대한 화물선을 만약에 전기 배터리로, 리튬이온 배터리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 배터리로 완전 배를 다 채워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 충전도, 요즘 전기차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전기차를 한번 충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이 보통 시간 단위잖아요. 한번 충전하면 뭐 8시간 간다, 10시간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양을 움직이는 유조선이나 뭐 컨테이너선들은 한번 연료 넣어주면 막 뭐 열흘씩 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태평양 건너고 막 대서양 건너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배터리를 열흘 동안 그 거대한 덩치를 움직이는 만큼 쌓아가지고 전기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사실 배터리만 잔뜩 싣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배를 움직이는데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수소가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기존의 그 LNG, 메탄가스를 이용해가지고 엔진을 돌려가지고 움직이는 선박들이 지금 좀 있으니까 수소도 기체를 태워서 엔진을 돌린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소는 그냥 수소 얼마나 가볍습니까? 수소 탱크에 그냥 꽉꽉 채우면 그게 다 그냥 연료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배를 움직이면 거대한 배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대양을 며칠 동안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상이 있는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아까 비행기 말씀드렸는데 뭐 미국이나 유럽까지 한번 여객기가 날아가려면 사람 수백 명을 태우고 막 10시간씩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10시간씩 충전 안 하고 날아갈 수 있는 배터리, 그만큼 달아놓는다면 역시 배터리로 사람 대신에 비행기를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띄울 때도 언젠가는 수소를 이용한 엔진을 돌려서 비행기를 날리는 방법이 대안이 될 것이다. 뭐 로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도 수소 연료를 이용해서 띄우는 로켓이 뭐 일본의 H2 로켓이라든가 유럽의 아리안 5 로켓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수소 연료를 일부 사용하고 있으니까 로켓에는 이미 지금 사용되고 있죠. 그죠? 그런 것을 보면 항공, 우주 분야의 연료로도 수소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로 각광을 받을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특히 이런 이야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미래가 돼가지고 우주를 개척한다. 달에도 사람이 살고 화성에도 사람이 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때는 연료로 쓸만한 게 수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거든요. 화성이나 달에 무슨 뭐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전기를 태양광으로 아무리 얻는다고 해도 뭐 전기로 로켓을 날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수소밖에 사실 생각할 수 있는 연료가 없는 곳도 우주에는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아주 먼 미래를 봐서라도 이런 수소 연료는 굉장히 각광받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수소를 생산할 때 당연히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할 때 역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해야지만 진정으로 전체적인 과정에 걸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연료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소를 사용하는 도중에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지만 수소 안에 이산화탄소가 없으니까요. 그 수소를 만들기 위한 기계를 돌리는데 뭐 석유를 왕창 태워야 된다. 천연가스 요즘에는 사실 많이 태우거든요. 천연가스를 왕창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수소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미래가 되면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소를 많이 만들고 그 수소가 필요한 사람들끼리 여기저기 거래해서 쓰면서 수소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뭐 수소는 발을 잘 붙으니까 그걸로 바베큐 같은 것도 해먹을 수 있죠. 전기로는 바베큐는 해먹을 수 없죠. 전기는 불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뭐 수소로 비행기도 띄우고 배도 띄운다라는 이런 발상. 수소를 항상 모든 에너지의 근원으로 사용하고 수소를 거래하면서 모든 에너지 소비 활동을 하자라는 그런 수소 경제라는 발상이 앞으로 미래의 연료를 사용하는 그림이다라고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제일 앞서 나가는 나라가 아니냐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가장 아니야? 광고를 하니까 그런 거겠지라는 점 감안한다고 해도 적어도 일본과 함께 세계 2위권에 드는 수소 기술에 앞선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소 경제 시대의 도래, 수소차의 보급에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기 좀 그렇긴 한데 이거 만약에 이 관련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왜 걸림돌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나라가 수소차 1위라는 게 사실은 역으로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기차에서 엄청나게 앞서 있잖아요. 세계에서 전기차 제일 잘 만들고 제일 잘 파는 회사 하면 미국 회사를 다 떠올리잖아요. 중국도 전기차가 많이 발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만드는데 특히 중저가 배터리 중심으로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세계의 강대국들이 수소차를 많이 보급해봐야 한국이나 일본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 형국에 있습니다. 수소차가 널리 보급되려면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같은 게 전국에 많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당연히 정부 사업으로 수소 충전소를 어느 정도 보급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뭐 미국 정치인이 뭐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나 뭐 뉴욕 주지사가 우리 주에 뭐 미래의 에너지를 위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충전소를 새로 건립을 하겠다라고 할 때 미국 차가 많이 생산되고 미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할 확률이 높으냐 아니면 수소차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국산 차, 일본산 차를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좋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까 어느 쪽을 택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수소차 충전소를 너무 많이 만들면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해봐야 일본 자동차 회사, 한국 자동차 회사만 좋은 일 시킬 거야. 미국은 전기차 아니야? 하는 이야기가 유권자들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내수로 수소차를 보급하고 내수로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럴 수도 사실 있을 수도 있는데 먼 미래를 구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은 적어도 지금 상식으로는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산업을 한다면 무조건 전 세계로 수출해야 된다. 그래야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로 자동차가 그렇게 잘 수출이 되려면 우리나라가 1위 하는 게 이제 장점이기도 한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딴 나라하고 같이 가야지만 그래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한 2위나 3위 정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 수소차 많이 하면 뭐 우리나라에도 좋지라고 하는 강대국들 선진국들이 많을 때 수소차 보급이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곁들여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요새와 이름이 비슷한 일본 회사에서 그냥 해. 그 회사는 전기차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전기차를 안 하고 수소를 하는데 맞아요. 그 수소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소 연료 자동차도 만들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내연기관 수소차를 그렇습니다. 레이싱에 내보낸다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몇 달 안 됐어요. 그거 한지. 그렇습니다. 최근 네. 뉴스에서 저도 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저만 못 봤나요? 그래서 의외로 그게 효율이 더 좋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네. 사실 뭐 전체적인 구조는 더 단순해진다라고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예전에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던 때의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뭐 부품 만드는 생산업체나 하청업체들하고도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면. 좋네요. 네, 그래서 뭐 좀 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네.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이 전기차 전환 문제 중에 되게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일자리 문제도 좀 관련이 네. 있잖아요. 네. 부품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관련된 뭐 AS라든지 이런 서비스한 체계가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도 그러면 조금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저기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 네. 그 정도 신뢰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네. 주식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울산이나 이런 데서 수소를 많이 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경제를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려면 좀 그 비슷한 무슨 그런 걸 하는 산업이 계속 좀 유지가 계속 돼야 된다. 전기차로 완전 전환돼 버리면 네. 과거에 뭐 여러 가지 부품 같은 걸 생산해가지고 납품하던 회사들이 갑자기 다 딴 일 뭐 그런 회사들이 갑자기 배터리 만들 수 없잖아요. 그 뭐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만들던 장인들이 뭐 갑자기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 만들게 갑자기 바꿀 수 없잖아요. 안 되죠. 그런 일자리 이유로 수소차에 우리나라가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주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 정부는 일자리를 신경 안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그런 뭐, 그 예촉이나 뭐 이런 그 되게 배기량 작은 오토바이 보면은 이게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아시죠? 그거 원래 연료에 엔진오일 섞어가지고 놓잖아요. 네네네. 사행정 기관은 타면서 배기가스로 같이 나오죠. 사행정 기관은 그거 엔진 오일이 따로 있고 연료만 그렇습니다. 따로 주입하는데 그렇습니다. 이행정 기관은 연료에 엔진 오일을 맞습니다. 일정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타면서 같이 나오죠. 네, 최영 박사님께서 네. 하시는 이 이행정 기관에는 엔진 오일이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마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들어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아마도 들어갈 것 그렇다면 같은 엔진 느낌. 오일이 타는 정도의 왜냐면 이게 엔진 실물을 보면 네. 진짜 그런 이행정 사이클 기관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보던 거하고 네.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구조 있지 않을까 그럼 실제로 추측을 해봅니다. 배기가스 문제나 탄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수 그런 있는데. 거는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소를 내연기관으로 태워가지고 돌리면 우리 저기 지난번에 요소수 얘기할 때 했는데 네네. 질소가 고온에서 질소 산화물이 되는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뭐 질소는 공기 중에서 들어가고 생기는 맞아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따로 제거해주는 장치를 지금처럼 좀 붙인다든가 이런 거 같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쉬운 길은 아니네요. 이게 근데 일단은 지금 상용화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할 필요가 없고요. 네. 수소 연료전지가 효율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장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미 수소 발전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소를 연료로 갖다 주면 그걸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있는데, 있어요 진짜? 네. 그 발전소가 수소를 태워서 무슨 터빈을 돌리는 그런 발전소가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가 꽉 차 있는 발전소예요. 거기에 수소를 주입을 해주면 수소 연료전지가 작동되면서 나오는 그 전기를 주변에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무슨 수소 연료전지가 상당히 그래서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유나 이런 과정에서 그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를 거기서 아마 전기로 바꾸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네,
정유에서도 수소가 많이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소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철 과정에서도 수소가 많이 나옵니다. 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화학 공장들끼리 수소를 서로 팔고 사고 뭐 관으로 연결해가지고 쭉 돌리면 이제 계량기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눈금 헤아려가지고 뭐 너네가 돈 얼마 내라라고 하면 뭐 우리가 준 땀 물질하고 뭐 이렇게 차감해가지고 돈 주고 이런 사업을 몇십 년째 지금 화학 공장들끼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 수소를 거래하는 이런 사업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어떻게 발전시키면 수소를 정말 사회 곳곳에 다 활용할 수 있는 수소 경제로 우리나라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료 전지도 사실 되게 좋고요. 수소 관련 이런 뉴스가 나오면 박주식 선생 보통 이제 주식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럼 뭐 수소에 관련된 이 새 차를 내놓는 이 자동차 회사 주식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이 좀 심취하신 분들은 수소만 이렇게 뜬다라고 하면 플라스틱 회사들을 혹은 섬유 회사들 주식들을 잘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 연료 전지를 이 특수한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가 만들어지면 그 수소를 저장한 저장 탱크를 만들잖아요. 이 저장 탱크도 이 튼튼한 탱크를 만들기 위해서 안에 그런 고분자로 만든 섬유 재질을 집어넣어가지고 튼튼한 탱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섬유 회사나 화학 회사들 중에 그런 걸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수소 관련 뉴스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동차 회사를 쳐다볼 때 그런 화학 회사나 섬유 회사들만 쳐다보는데 그래도 별 소용은 없죠 사실. 그런 것들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끼리는. 네. 제가 받은 느낌은 주식 이제 그런 거 하는 거는 그런 걸 미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리 산 다음에 사람들한테 알려야 판을 짜야지 보이죠. 판을 짜야죠. 그래야 이제 오르는 거지. 나 혼자 미리 사는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르는 게 아니야. 근데 격동 그 수능편에서 약간 그 수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 이게 뭐 산에 뭐 산성과 알칼리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수소만 잔뜩 있으면 그게 약간 부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식 문제도 생길 수 있죠. 특히 뭐 연료 전지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한다 그러면 좀 잘못 만들면 그런 문제도 좀 고민해야 되죠.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사실은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어요. 수소가 워낙 입자가 작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주 서서히지만 그냥 투과해가지고 탱크에서 조금씩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거 들으시면 충격받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밀봉 탱크라도 아주 미세하게는 그 철판을 뚫고 조금씩 입자가 나옵니다. 아주 조금씩. 아까 뭐 용접을 잘못하거나 이런 그런 게 전혀 아니라도 진짜요? 네, 철의 그 틈 사이를 뚫고 아주 조금씩 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입자들은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소는 그런 게 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해본 것을 보면 특별히 그런 문제가 실생활에 실용화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김에 실리카겔 들어있잖아요. 근데 좀 그게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비닐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수분을 어떻게 흡수를 하지? 이거 되게 오랫동안 몰라가지고 그쵸,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언젠가 뭐 SNS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실리카겔이 어떻게 이게 흡습제를 쓰는지만 설명을 해주고 이 비닐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정확히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차리고 김대수 교수님이 카이스트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닐이라고 해도 조그만 구멍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됐죠. 그렇군요. 네. 철과 마찬가지로 비닐에도 구멍이 있다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생 수소라고 해가지고 다른 화학 공장을 돌리다가 무산물로 저절로 생기는 수소가 꽤 되니까 그걸 어떻게 유통시켜가지고 뭐 전기도 만들고 차도 돌리고 뭐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일단 실용적으로는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그런 발생도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천연가스 LNG에서 그걸 이제 화학 반응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소를 뽑아내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 과정에서 연료를 이미 많이 소모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산화탄소를 안 내뿜고 수소를 쓰는 거냐라는 뭐 그런 발상도 있는데
최근에는 뭐 약간 뭐 그레이 하이드로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기계로 그 공정의 한쪽에서 쭉 빨아들여가지고 저장을 해놔서 어디 묻어놓으면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안 날아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으로는 LNG를 그냥 쓰지 말고 그걸 수소로 전환시켜가지고 쓰자. 뭐 이런 발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뭐 그런 것은 뭐 주류로 아직 완전히 그게 최고다라는 것까지로 올라온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가 많이 생산이 되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는 전기가 많이 생산되지만 밤에는 전기가 생산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전기가 많이 생산될 때 전기를 어디 저장을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를 저장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항상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전기가 그렇게 썩어나면 그걸로 이제 수소는 물에서 전기 분해를 시키면 나오니까 수소를 뽑아가지고 수소를 이제 잔뜩 쌓아놓으면 그 수소를 여기저기 쓰자라는 그게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할 때는 그냥 뭐 물에다가 적당히 전기만 막 지져대면 수소가 막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수소가 균질하게만 안 생긴다거나 산소나 물하고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걸러내기가 곤란하다거나 뭐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뭐 불이 붙을 위험이 생긴다거나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기술 개발할 게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생각처럼 약간 초등학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 같은 느낌이네. 그냥 전기만 막 지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이건 약간 기술적인 문제고 또 지나치게 좀 화학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그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생에너지는 어떨 때는 많이 전기가 만들어지고 어떨 때는 많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수소 만들어내는 장치를 연결을 해놓으면 필연적으로 어떨 때는 전기가 좀 강하게 흐르고 어떨 때는 전기가 좀 실실 흐르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출력 변화를 견뎌내는 화학 반응 장치를 만드는 것도 고민입니다. 전기가 셀 때도 잘 돌아가고 그러다 갑자기 전기가 끊어져도 아무 변화가 없고 다시 전기가 엄청나게 세게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반응기를 만드는 것도 생각만큼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로 가는 길이 약간은 좀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핵융합보다는 가까울 것 같은데요. 핵융합보다는 훨씬 가깝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는 이미 수소 연료 전지로 발전을 하는 곳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에 비해서 아주 현실화돼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는 지금 약간 대세로 온 느낌이잖아요. 전기차로 뭐 엄청 돈 많이 번 갑부 선생님도 그래서 뭐 화성 가겠다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시대잖아요. 그 정도로 수소차가 가려면 뭔가 세계 여러 나라들하고 좀 같이 가는 바람이 한번 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주식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작가님 주식하십니까?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합니다. 아니 저는 약간 그 내연기관 차에 대한 좀 로망이나 이런 걸로 좀 계속 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 기자님 말씀하신 그 일본 자동차 회사의 그 레이싱 카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되게 중요한 장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차가 질주할 때 그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장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요새랑 비슷한 그 회사 사장이 그걸 진짜 좋아해요. 내연기관을 그 내연기관의 팬이에요. 이 사장이. 사실 근데 내연기관의 팬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전기차 재미없다, 뭐 시시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나중에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은 그런 차들은 이제 그 특수한데 가서 요새 LP 비싼 것처럼 체험용으로 그렇게 타볼 거예요 분명히. 돈 내고 타는 거예요 이제. 수소 그 탄소비 내고 이렇게 타는 거죠. 그 엔진 소리 죽입니다 여기만. 자 매연 냄새 오래 맡으면 안 돼요. 최근에 무슨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1부하고 2부 사이에 한 4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 드라마였어요. 작가님과도 관련이 있는 바로 그 드라마였는데 근데 그 4년의 변화를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4년이 지났으면 전기차가 늘어야지 저게 뭐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드라마는 어쩌면 수소 경제의 미래를 예견한 그런 드라마일 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로보카폴리 만드신 엄준영 감독님을 네네. 뵙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컨텐츠를 기획했을 때 거기 나오는 자동차들이 일부가 전기차들이에요. 근데 이때는 설정이 근미래 설정이었다는 거예요. 약간 SF적인 근미래 설정이라서 차들이 이제 전기로 충전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현실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차들 다 전기차죠. 네. 전기차다. 네. 예. 블루 오리진도 그 수소 엔진 사용하는 그거 사용해요. 로켓 써요. 네네. 유호라이즌인가? 네, 뉴셰퍼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훨씬 낫네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어떤 것도 그거에 비하면 거의 워프 드라이브 수준이에요. 네. 핵융합은 사실 예전에 이제 저온 핵융합, 상온 핵융합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스캔들 크게 난 적 있었잖아요. 온도를 그렇게 높이지 않고도 핵융합이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 상온 핵융합 내지는 저온 핵융합이라는 말이 약간 불가능이라는 그런 단어에 약간 상징처럼 사용되고 있죠. 연구기관 같은 연구기관. 네. 그렇다니까요. 그 핵융합을 개발하면 테크트리가 끝난다니까요. 근데 그 아까 무슨 롬이요? 네, 조 롬. 근데 그분은 그 달 뭐 어디 태양까지 거리? 네. 그걸 마일로 말씀을 하시더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어디 살생부 같은 거 만들어 두실 것 같아요. 마일로 뭐 말한 사람들. 제가 핵융합을 가기 전에 그거부터 일단 해결하시라. 제가 그걸 킬로미터로 굳이 번역해가지고 말씀드리려다가 곽치기 작가님 한번 신기 한번 건드려보려고. 산타 할아버지가 화나는 것을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그 마일 해결 못하면은 행동 못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해결 못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다음 뉴스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핵융합보다 약간 더 먼 얘기도 먼 얘기 같기도 한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자손을 낳는 생체 로봇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SF 얘기는 아니고요. 작년 초에 생체 로봇 관련된 뉴스가 있었어요. 저희가 방송에서 따로 소개를 하진 않았었는데 일단 생체 로봇은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체를 프로그래밍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그런 로봇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실 대표적인 생체 로봇으로는 에반겔리온 같은 것이 있겠죠. 이제 아시겠지만 에반겔리온은 실제로는 로봇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이제 사도를 모방한 생물체가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전기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하는 그런 생체 로봇인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생체 로봇이라고 하면 현실은 사실 어떤 수준이냐면 곤충이나 박테리아에 이제 아주 작은 장치를 달아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자의 머리 부분에 자석 같은 거를 붙여서 자석에 어떤 성분 같은 걸 붙여서 리모컨으로 이걸 움직이게 해서 뭐 예를 들어 항암제 같은 것이 있고 뭐 자궁 경부암을 치료하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수준의 생체 로봇을 개발하는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로봇의 이름은 제노봇이라는 로봇인데요. 이게 작년 1월에 미국의 버몬트 대학과 터프츠 대학의 공동 연구진이 개발한 로봇입니다. 그 남아프리카 개구리인 제노푸스의 배아줄기 세포를 증식시켜서 만든 생체 로봇인데요. 또 0.5에서 1mm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손상이 되더라도 스스로 회복이 가능한 어떤 생물학적 기계로는 가장 처음 개발된 형태의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만드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먼저 개구리에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해내서 피부세포와 심장세포로 이렇게 분할을 각각 시키고 피부세포는 이제 말하자면 로봇의 어떤 몸체 프레임 역할을 해주는 거고 심장세포가 이제 수축과 그 이완을 반복하면서 나가는 방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두 가지 다른 그 종류의 세포들을 쌓아서 3차원의 움직이는 생체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로봇은 입이나 소화기관이 없고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 만든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고 나면 그냥 전체가 분해돼서 사라져버리는 식이니까 사실은 에반겔리온까지는 너무 멀지만 일단은 살아있는 세포만으로 생체 로봇을 구축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죠. 이게 2020년 초의 뉴스였는데 그로부터 약 2년여 후 지난 26일 가디언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놀라운 과학. 제노봇이 2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다. 이게 이제 뭐 2세라고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는 식의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조금 자세히 봤는데
자연에서 재생산이라는 거는 짝짓기를 통해서 뭐 흔하게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일부는 뭐 혼자서 분할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보다 훨씬 좀 다양한 형태로 이런 어떤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만든 이 제노봇의 그러니까 개구리의 줄기세포로 만든 이 제노봇은 우리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형태의 재생산 그러니까 이대를 생산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이렇게 쌓아서 만든 세포들의 군집이 3,000개 정도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발견한 사실은 그 패트리 위에 그러니까 그 접시 위에 이런 세포들 제노봇들을 쭉 올려놓고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그 움직임에 따라서 세포 덩어리들이 뭉쳐져서 그 이제까지는 단순히 세포였던 세포들이 수백 개가 그냥 뭉쳐져서 제2대의 제노봇을 형성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재생산 방식은 이제까지 우리가 익숙한 방식도 아니고 그냥 단지 운동 에너지, 운동만으로 어떤 2세대, 3세대를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체들의 새로운 형태의 재생산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매번 복제가 되면서 그 자식 세대들은 군집의 사이즈가 점점 좀 줄어들어서 처음에 이제 3,000개 정도 사이즈의 세포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뭐 4세대 정도 되면 한 50개 정도까지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뭐 재생산을 하거나 더 이상 자라거나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한 대 정도의 생산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변화한 거는 이제 이 제노봇의 디자인을 약간 팩맨처럼 변화시켜서 이제 이런 형태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어떤 성장과 이나 노화와 무관하게 다세포 유기체가 새로운 2세대를 만들어내는 재생산 방식이 처음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초기 유기체들의 생명의 기원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게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의 세포를 만들었지만 개구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재생산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제노봇. 이 제노봇의 이제 앞으로 이제 재생산에 유리한 디자인들을 좀 더 많이 검토를 해보게 되면 이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장을 열어줄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에반게리온이 생체 로봇이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게 진짜요? 좀 스포일러 아닙니까?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네. 내용 자체가 거의 기억이 나질 않아요. 네, 사실 에반게리온이 생체 로봇이라는 건 되게 유명한 설정 아닙니까? 그렇죠. 나온 게 언젠데 지금 아직까지 안 봤으면 안 볼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보실 텐데 신기한 게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별게 아닌데 이것들이 이렇게 약간 생명체처럼 움직이면서 또 이 세포들을 뭉쳐서 또 다른 자기와 비슷한 자손들을 만들어내고 이러는 걸 보고 있으면 이 묘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통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조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방향을 지정하면 그 방향으로 가죠. 네,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뭐 이제 군사용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벌레 같은 거에다가 뭐 카메라를 실른다든지 뭐 약간 회로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느 방향으로 보낸다든지 이 정도의 생체 로봇들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2세를 생산한 로봇은 처음이기 때문에 좀 재밌었다. 벌레 로봇 만드는 것보다는 네. 예, 벌레에다가 카메라를 다는 게 그 사실 제가 그 서대문장에서 박물관 관찰할 때 거기 곤충으로 굉장히 예쁜 장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유리 액자에 가지고 비단벌레. 비단벌레.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거 진짜 곤충이냐고. 진짜 곤충이니까 저렇게 하지. 저걸 다른 걸로 만들려면 너무 힘든 거죠. 훨씬 비쌀 거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러니까 로봇이 되게 좀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도 있구나.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위치 조정 기능을 그러면 세포에 넣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움직이는 방향 조정 기능을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뭔가 화학적이나 전기적인 신호를 특정하게 보내면
얘네가 이렇게 교묘하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요, 이건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체세포하고 심장세포, 피부세포하고 심장세포를 잘 레이어를 쌓아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수축하면서 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 기능이 있는 로봇이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체 로봇하고 되게 멀긴 한데 일단은 움직이면 인간이 그냥 자동으로 그 방향으로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다는 어. 거고요. 약간은 프랑켄슈타인 같은 그런 거네요. 그런 생물체를 부품으로 사용해가지고 네, 조립해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원래 생명체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제3의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을 네, 만들어낸 네, 그렇죠. 그런 거네요. 네. 네. 그럼 다음에 마지막 뉴스 K 박사님의 천문학 뉴스. 네. 대망의 제임스 웹. 네. 네. 네, 올해 2021년 12월 22일에 드디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사가 됩니다. 그날 꼭 발사가 된다기보다 그날 전에는 발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발사가 진짜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1996년에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라는 이름으로 그 예산 5억 달러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발사는 2007년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4년 연기가 되어서 최종 예산은 대략 100억 달러 조금 안 되는, 그래서 20배가 늘었고요. 우리 돈으로는 10조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아마 나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2011년에 한번 취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당시 이제 천문학회라든지 언론이나 또 이제 일부 의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면서 35억 달러, 그때 이제 누적되어서 예산이 계속 늘었거든요. 35억 달러 예산이 그때 80억으로 늘면서 2018년 발사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때는 진짜 2018년에는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예산이 늘고 결국에는 2021년 드디어 발사가 됩니다. 어쨌든 축하할 일이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몇 번 얘기했는데 오늘 좀 종합적으로 소개를 해보면 일단 18개의 육각형 거울을 사용합니다. 이걸 모자이크를 해서 지름 6.5m를 만듭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2.4m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커진 망원경입니다. 그리고 거울 재료로는 금으로 코팅된 베릴륨을 사용합니다. 베릴륨이 어떤 원소인지는 최근에 주기율표에 관한 책을 쓰신 곽식식 작가님께서 이따가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광학계를 조종할 수 있는 모트가 달립니다. 126개의 모트를 달아서 광학계를 조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분광기를 이제 종류별로 4개의 관측 장비가 설치가 됩니다. 이게 거울에 모트를 다는 이유는 수리나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허블 우주망원경은 잘못했었잖아요. 잘못되어서 우주비행사들이 올라가서 수리를 했는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잘못되면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망원경이 위치하는 곳이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달까지 거리보다 4배 조금 안 되는 정도, 그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우주비행사가 아직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도 당분간 가기 힘들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수리는 불가능하고요. 그 지점이 라그랑주 포인트 중에서 L2라는 지점입니다. 태양과 지구하고 나란한 지점에 위치되어 있는데 사실 태양 주위를 도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태양 주위를 도는데 지구보다 멀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는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느려져야 되거든요. 느려서 더 뒤로 쳐져야 되는데 이 지점은 지구의 중력이 더 가해집니다. 태양 중력에. 그래서 당기는 힘이 약간 강해지기 때문에 공전 각속도가 지구하고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오히려 지구보다 빠른 셈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양, 지구, 이 우주망원경 나란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태양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 완전히 피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태양을 막는 커다란 방패막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사진을 보시면 큰 거울로 된 망원경이 있고 배처럼 길쭉한 삼각형 모양이 있거든요. 그게 태양빛을 막는 방패막입니다. 그래서 이 L2 지점은 이제 안정된 지점이긴 한데 불안정한 균형 상태,
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만히 두면은 거기를 벗어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로켓을 분사해서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로켓 분사 양을 대략 10년치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얘는 그 어디로 이동해서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최대 수명은 10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L2까지 가는데 대략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그래서 최초의 임무 수행은 발사한 지 6개월 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 정도가 되어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할 대상은 허블은 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이 중심이었는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파장이 긴 적색 부근 그리고 주로 관측하는 곳은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을 하는 이유는 멀리 있는 천체들을 관측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천체들은 그 적색 이동 때문에 대략 그 대부분 가시광선 쪽에 있는 천체들도 적외선으로 쪽으로 이동해 있기 때문에 주로 적외선 관측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별이 생성된 후 잔해 행성과 같은 차가운 물질들은 또 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관측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하는 파장은 적외선 중에서도 지상이나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처럼 저궤도에서 관측하기 힘든 파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장이 주로 그 지구에서 방출하는 적외선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망원경 자체에서도 온도가 있기 때문에 적외선을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적외선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망원경을 냉각을 해야 됩니다. 그 냉각시키는 것이 저궤도에서는 어렵고 L2에서는 이제 지구에서 아주 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낮은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도 적외선 망원경들이 그 우주망원경들이 있었는데 이 냉각 때문에 그 냉각제가 빨리 소진이 되어서 그래서 수명이 뭐 수개월에서 1년 길어야 수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이번에 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최소 5년 정도 이상의 수명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 냉각제를 가져가고 또 그 냉각제가 덜 들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중요 목표는 크게 4가지로 나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최초의 별과 은하를 관측한다. 아주 멀리 있는 별과 은하들을 관측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은하의 형성과 진화, 그러니까 아주 먼 은하부터 가까운 은하까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관측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별과 행성계 형성에 관한, 행성계는 별이 남긴 원반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파장이 주로 적외선이기 때문에 그걸 주로 연구하겠다라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행성계와 생명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서식 가능해 보이는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을 관측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행성들을 정밀 관측을 해서 거기에 구성 성분들을 조사하면 그 외계 생명체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주요 목표는 이게 4개지만 사실 그동안 올라갔던 우주망원경들은 항상 목표 이상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더 큰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낼 때마다 항상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에는 관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관측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얘기는 대략 이 정도고요. 사실 이 처음 이름을 들었을 때 허블 우주망원경 이러면은 저도 뭐 누구나 다 그 전문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 그 허블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름을 들었을 때 저도 누구지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원래 이름은 제임스 에드윈 웹, 에드윈 허블하고 공교를 껴도 에드윈이라는 이름이 똑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분이냐면은 원래는 정치인 혹은 그 행정가입니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행정가 출신이고 그 1961년부터 1968년까지 나사 국장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사실 나사가 처음 만들어지고 아폴로 우주 그 미션으로 나사가 제일 잘 나갈 때였거든요. 네, 그때 나사 국장을 하면서 나사의 가장 큰 임무는 아폴로 프로젝트였는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과학 탐사도 나사의 중요 미션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 이후에 그 나사가 그 우주 탐사뿐만 아니라 과학 미션을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로 만든 전통을
사실상 처음으로 만든 그런 분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베릴륨이 뭡니까? 네. 베릴 이거 정말로 궁금하십니까? 정말 궁금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하필 갑자기 무섭잖아요 지금. 금 도금까지는 알겠어요. 금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반사도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잘 안 변하잖아요, 금이. 여러분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빠르면 다음 주경에 온라인 서점에서 네. 그리고 아마 다다음 주경에는 이제 시중 서점에서 실물을 접하실 수 있게 될 제 신작. 네. 네. 휴가 갈 땐 주기율표라는 책에 이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베릴륨이라는 일단 이름부터 한번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름 얘기해야죠. 이름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소 이름은 다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베릴륨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베릴이라고 하는 돌에서 뽑아낸 금속이기 때문에 베릴륨입니다. 베릴이 뭔지 모르는데. 베릴이 무엇이냐? 우리 말로는 녹주석이라고 하는 돌인데 베릴의 즉 녹주석에 어떤 것이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이런 걸 캐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하느냐? 베릴에 바로 에메랄드가 들어 있는 수가 있습니다. 베릴륨이 그 초록색 이렇게 된 그게 베릴륨이군요. 네. 그래서 실제 에메랄드에 베릴륨이 좀 들어 있습니다. 주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베릴륨 덩어리가 에메랄드 같이 그런 빛깔 나지는 않고요. 베릴륨 덩어리는 그냥 금속 색깔인데요. 근데 베릴륨이 딴 원소들하고 이렇게 잘 결합해가지고 결정을 이루고 있으면 에메랄드 빛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베릴륨인데 베릴륨이 이제 주기율표를 보시면 수소, 헬륨, 리튬 다음에 베릴륨이잖아요. 4번이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가벼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금속이거든요. 근데 리튬이 사실 더 가볍긴 하잖아요. 근데 리튬은 플러스 전기를 워낙 잘 띠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막 물에 던지면 막 터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응성이 강해서 리튬은 뭐 어떤 그런 구조 재료로 쓰기는 힘들어요. 리튬 덩어리로 무슨 철판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안정적인 구조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벼운 것이 베릴륨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우주 전체에서 뭔가 쇠판을 만들었을 때 가장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실 베릴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무게가 생명인 우주망원경에 그거를 베릴륨으로 만들었다. 참고로 그런 기계적인 성질도 좀 독특한 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사 작곡한 곡으로 주기율표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세히 가사를 들어보시면 예전 에피소드 한번 보셔도 좋겠죠. 멘델레예프 편 말미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베릴륨 스피커로 듣던 노래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베릴륨이 스피커에서 높은 소리를 내는 트위터라는 부품이 있거든요. 그 트위터를 베릴륨으로 만들면 그 높은 소리 낼 때 떨릴 때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특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고급 스피커에서는 베릴륨을 자주 씁니다. 왕왕 씁니다. 요즘에는 베릴륨 스피커로 노래를 듣는 분은 좀 거기에 돈을 쓰신 거네요. 사는 분이란 뜻인가요? 요즘은 약간 대중화되어 있어요. 요즘은 이어폰도 괜히 베릴륨 넣은 이어폰 이런 것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적 특징도 좀 재밌는 물질이고 참고로 구리하고 합금을 만들면 엄청나게 단단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의 성질을 어느 정도 내고 싶은데 강도는 구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베릴륨이 그 작은 원자 구리 사이사이에 끼어든다라고 보시면 대충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구리를 베릴륨 동이라고 하는데 약간 무슨 기계 절삭 공구나 아니면 그런 어떤 특수한 제품 같은 거 만들 때 그럴 때 쓰거든요. 근데 베릴륨 동을 전 세계에서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베릴륨 동 만드는 기술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2019년인가에 일본하고 무역 마찰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한국에 파는 걸 어렵게 해라라고 했던 품목 중에 이 베릴륨 동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 베릴륨에 대해 설명드리면 되겠죠. 사실 더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휴가 갈 땐 주기율표를 찾아보시면 더 다른 상세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베릴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베릴륨 먹으면 단맛이 나가지고 예전에 감미료처럼 쓴 적이 있었는데. 근데 베릴륨 위험합니다. 먹으면. 그렇게 먹어서 독성이 있어가지고 아스파탐 같은 걸로 대신했다는 걸 제가 최근에 무슨 화학책인가에서 본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책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구나. 티타늄 이런 거 그러니까 가볍고 단단한 걸로 티타늄이나 알루미늄 이런 거 생각하는데 비교가 안 되나 보군요. 단단하진 않아요. 사실 그 혼자서만 단독으로 쓰면. 근데 가볍기로는 우주 제일이죠. 네. 제임스 웹
엉뚱하게 베릴륨 이야기만 하게 됐는데. 엉뚱하지 않은데요? 네. 네, 중요한 얘기죠. 네, 네. 제임스 웹 망원경에서 그물을 베릴륨에다가 금 코팅을 해서 만든 이유가 아주 가벼우면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베릴륨이다. 네. 그러니까 다른 걸로 만드는 것보다 우주로 발사하는 걸로 치면은 이게 오히려 싸게 친다.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그 위치에 있으면 그 지구 그림자를 계속 받는 거 아니에요? 태양은 계속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완전히 그림자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네, 그게 그 딱 한 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거기서 또 원을 그리면서 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임스 웹 망원경 발사하는 분들은 진짜 우리 누리호 발사 중압감에 한 100배 느끼지 않을까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엄청 부담될 것 같은데. 원래 실은 18일이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뭐 예정은 18년이었죠. 사실 이게 15년간 미뤄진 거의 네. 프로젝트나 마찬가지인데 그 원래 12월 18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관련해서 본 뉴스가 12월 18일이 예정이었는데 이때부터 22일 전에는 절대 발사를 안 하겠다라는 뉴스가 마지막으로 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8일 계획이 취소가 되면서 사실 이제 18일 계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제 이분들이 올해 크리스마스는 편하게 가족들과 보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22일 이후로 또 미뤄졌다는 기사가 아주 최근에 났었죠. 이건 왜 그렇게 됐죠? 뭐 때문이었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 와, 이거 진짜 망원경의 문제라기보다 발사 이제 망원경은 이제 다 완성해서 접었어요. 접어서 이제 딱 넣어놨고 감에서 펼칠 거니까. 네, 망원경은 이제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 뭐지?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날아가면서 펴질 걸 예상해가지고 그런 영상이 있는데 와 저런 걸 날렸는데 뭐가 잘못된다고 정말 피말릴 것 같아요. 네. 생각만 해도 약간 저도 아슬아슬한데. 그렇죠. 그거 한 제가 그 LHC 전체 만드는 것과 비슷한 비용이 들었으니까. 네.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돼서는 안 되겠지만 새로 만들어야죠. 와 그래도 돈은 훨씬 덜 들겠죠. 그렇겠죠. 한번 만들었으니까 개발돼 있으니까 밝은 면을 보자면 그런 면이 있고 한 번 만들어서 돈은 덜 들겠지만 한 번 만들었던 게 잘못됐던 거니까. 그때 우리 황여화 박사님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하늘로 날아가지 않은 지상 모델의 부품이 몇 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좀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렇죠. 인증 모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 물론 디즈니 애니메이션 만들고 재밌을 것 같은데 제 생각. 그렇죠. 제가 지금 방금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이상검토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라고 하고요.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뭔지 명확하게 얘기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와, 이거 프로젝트 크기와 이런 그 낙장불입의 시나리오는 진짜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망한 영화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22일이라고 한 게 22일에 발사한다는 게 아니고 22일 전에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사체 어댑터에 그 망원경을 부착하는 그 클램프 밴드가 갑자기 떨어졌대요. 근데 그러니까 발사와 관련 이게 떨어질 이유가 도대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타고 가는 건가요? 그리고 또 아리안 로켓. 아리안 로켓이요. 아리안 로켓 유럽 로켓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놓고 또 로켓을 유럽 사람들 로켓을 태워가지고 그리고 계약을 하면 옛날에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것이 떨어지면서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결합 부위에 생긴 문제여서 그렇지만 뭐 한 며칠만 더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우리 완벽한 상태일 때 이 망원경을 보내겠다라고. 옛날에 컴퓨터 게임 중에 그 듀크 뉴캠 3D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게임이 새 판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안 나와가지고 그게 되게 조롱거리이자 농담거리이자 화제거리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 베이퍼웨어의 어떤 그 일반 명사였죠. 듀크 누캠. 근데 결국 나왔거든요. 듀크 누캠 뭐 포레버라는 제목이 듀크 누캠 포레버 맞아요. 결국 나왔거든요. 잘 나왔나요?
뭐 그냥 기대를 만족시킬 수는 없죠. 네, 근데 그것도 거의 한 15년, 20년 걸려서 나왔는데 그동안 계속 개발을 한 게 아니고 막 팀이 엎어지고 뭐 회사가 어디 흡수됐다가 뭐 어쩌고 엎어져가지고 다시 팀원들을 끌어모으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의 뭐 약간 제임스 웹이나 약간 듀크 누켐이나 약간 비슷한 어감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안 되는데 듀크 누켐처럼 되면 안 되는데. 듀크 누켐 그래도 결국은 나왔거든요. 네, 나왔죠. 결국은 나왔고 그게 판매량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판매는 그럭 저럭 됐거든요. 그냥 평타 정도는 됐죠. 그래도. 그러니까 뭐 평은 뭐 나쁘게 평하는 사람도 좀 있었는데 판매는 대충 됐거든요. 제임스 웹도 하여튼 뭐 성공해서 잘 날아가서 뭐 작동만 하면 그럼요. 네, 행복할 텐데 과연 언제 날아갈 수 있을지. 구경꾼이 이렇게 쫄리는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은 어떨까? 사실 우리는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 발사기 때문에 뭐 실패하는 것도 이제 어떤 도전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건데도 되게 긴장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야 뭐 어떻게 뭐 위성을 올려놓는데 어떻게 되니 많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는데 진짜 제임스 웹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걸 쏘면서 만일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 어디까지 성공이라고 할지. 망원경 펴지면 성공해 이런 식으로. 그래도 망원경을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뭐 이거. 퇴로는 열어놨다. 올해 내에 발사를 한다고 하면 올해 저희가 보는 건 그냥 이게 떠나는 것 정도밖에 못 보겠고. 그렇죠. 막상 가서 펴지고 하는 건 언제쯤이 되나요? 한 달 동안 가고요. 한 달 내내. 자료가 받는 거는 6개월 후. 그리고 이 프로젝트 성공이다 실패다도 사실은 바로 뭐 올해 내에 알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올해 내에 알 수 있도록 실패하면 큰 실패겠죠. 그렇죠. 실패를 올해 안에 알게 되면은 되게 안 좋고. 적어도 올해 안에는 실패 소식을 나눠야 돼요. 안 돼. 저궤도에서는 냉각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새로운 사실이었습니다. 제임스 웹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계속 논쟁이 있었잖아요. 논쟁이 있고 아직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그 제임스 웹이 그 나사 국장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사 국장 하기 전에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했습니다. 아주 고위 관료가 뭐였냐면은 Under Secretary of State, Secretary of State 바로 아랫 사람. 그 뭐라고 해야지? 국무차관? 차관이 국무차관 정도? 당시 그 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 맞죠? 국무장관. 이 그 딘 에치슨입니다. 에치슨 바로 밑에 사람으로 그러니까 6.25 당시 국무차관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6.25 참전을 설득한 사람 중에 한 명이래요. 트루만 대통령에게 미국의 참전을. 제조지은? 네? 제조지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분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1950년대 이때쯤이잖아요. 이 메카시 열풍이 한참일 때였거든요. 근데 메카시 열풍과 함께 그 잘 들은 이제 나중에 알려졌는데 라벤더 스퀘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메카시 열풍은 레드 스퀘어라고 해서 이제 공산주의자에 대한 그거 있는데 이거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약간 메카시 열풍 비슷한 게 불어가지고 실제로 1950년에 미국 정부에서 91명이 해고가 됐어요. 동성애라는 이유로 혹은 동성애라는 의심으로. 그때는 뭐 의심만으로도 잘렸으니까. 포 올맨카인드 그 드라마에 나온 그런 분위기가 그냥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 그때 동성애자들이 이후에 몇 년 동안 그 200명 넘게 해고가 됐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냥 고위 관료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라는 그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당시 기록한 책에 청문회에서 그 언더 세크레터리가 그 라벤더 스퀘어에 대한 증언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책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증언을 한 사람이 그 공식 기록에는 그 제임스 웹이 증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없고 그 이제 에치슨 밑에 국무차관이었으면서 이제 6.25 참전을 설득했다라는 걸 보면은 이분은 주로 외교 쪽에 일을 했고 내무 쪽으로 일을 한 그 어시스턴트 세크레터리가 있었대요. 그 사람이 청문회에 출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못 기록한 게 아닐까라고 그 사람 문제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고위 관료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반론을 펴는 사람들은 그 케네디 대통령하고 존슨 대통령 시기잖아요. 1961년 뭐 67년 때니까 그 당시는 그 특히 이제 나사 쪽은 유색 인종이나 이런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가 높은 곳이었다 오히려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네. 그게 얘가 그 히든 피겨스를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네. 네. 거기에 첫 장면이 그 이제 소련 우주선이 로켓이 발사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스푸트니크 4호를 궤도에 안착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죠. 보고 있다가 나사 국장이 그 케네디 대통령에 전화를 받습니다. 예, 받으면서 딱 하는 대사가 짐 웹이라고 합니다. 예, 그때 국장이에요. 예, 제임스의 약자니까. 그 영화에서는 그 사람은 나중에 잠깐 회의에 나오는 거 말고는 다녀. 예, 안 나오는데 어쨌든 케빈 코스트너가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케빈 코스트너가 이제 여성들을 고용도 하고 뭐 자리도 주고 하는데 그분은 가상의 인물이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은 국장이 거기에 역할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히든 피겨스 그 영화는 1961년이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제임스 웹이 국장이 된 직후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영화나 그런 상황을 보면은 이분이 적어도 흑인 여성을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나사에서는 그때 인종차별 없애고 오히려 고용평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기관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쓴 분이 이제 흑인 천문학자예요. 또 흑인 천문학자 그런 조사를 다 해가지고 제임스 웹 문제 없다라는 이제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그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의 지적이 그렇게 그 이름을 바꿔야 될 만큼 심각한 건 아니다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뭐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저 국무부차관 정도 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케네디 대통령은 우주센터 있잖아요. 네. 그 이름도 바꿔야 되냐 뭐 그런 식으로 반론을 펴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제임스 웹에 대해서. 예, 공식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근데 이제 나사 소속 또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나사는 인문학자들도 막 고용해 있거든요. 예, 나사 소속 역사학자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를 한 결과 적어도 이 사람이 거기에 관여를 했다는 공식 자료는 없다. 예, 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지 않는 걸로 예,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도 안 한대요, 또. 네, 조사 결과를 발표도 안 해서 거기에 대한 또 약간 의문이나 시비가 있긴 있습니다, 아직. 네. 그래서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사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계속한다. 근데 만약에 망원경이 발사됐는데 만약에 그 숨겨졌던 제임스 웹 선생님의 악행이 드러나서 이름을 바꿔야겠다 하면 발사된 상태에서도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바꿔야죠. 네. 네,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차피 JWST니까 네. 예, Just Wonderful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 망원경 쏴놓고 저 멀리 있는 거 이름을 뭐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지 상관없는 거잖아요. 다른 이름 붙은 게 많이 있는데 그게 큰 시비를 안 걸어요. 뭐 근데 이제 이거는 허블만큼 유명해질 거라는 거죠. 이거는 중요한 네, 제임스 웹이라는 이름이 성공해야 유명해지겠죠. 실패해도 정말 유명해질 것 같은데요. 네. 네. 하여튼 허블만큼 유명해질 건데 거기 왜 해필 과학자 이름을 붙였으면 네, 과학자 이름을 붙였으면 문제 없을 텐데 왜 해필 그 행정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논란을 만드냐라는. 만약 천문학자 이름을 붙여야 된다면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그 사실 유명한 이름들이 다 붙어 버렸어요. 천문학자 이름이 고갈돼서 많이 붙어서 여성 천문학자를 한 명 그렇죠. 붙여도 좋죠. 네, 여성 천문학자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뭐 세실리아 페인이라든지 영국 사람, 영국 출신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네. 아니면은 헨리에타 레빗이 저는 레빗 좋죠. 그런 정도로 아니면은 아예
그 유명인으로 가려면은 스티븐 호킹 안경도 괜찮지 않을까. 영국 분인데. 네. 그것도 역시 영국 분인데. 근데 아인슈타인 망원경이. 근데 미국 망원경에 다른 나라 사람 많이 붙어 있어요. 천드라 색깔로도 붙어 있고. 그러네요. 네. 이게 참 그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에 관여하는 것을 어디까지 그 사람의 잘못으로 봐야 되는가라는 문제는 사실 좀 어떤 경우에나 좀 항상 있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나사는 공식적으로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찝한 사람들은 계속 남아서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고 저도 사실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일단 조금 불만인 거는 그냥 과학질은 붙이지를 왜 굳이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살 떨리는. 근데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면 기다렸던 사람들은 지금 96년부터 시작하셨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이거를 20년, 25년 동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발사될 때 되니까 이름을 바꾼다고? 이름은 2002년인가에 붙었어요. 그래도 20년이 되거든요. 20년이 그러면 약간 이 제임스 웹의 어떤 후손들이나 후계자들 같은 사람은 또 약간 좀 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또 걱정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망원경 이름에 누군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사실. 허블이면 허블이. 그렇죠. 네네. 이게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최근에 또 그 어린이 책 하나를 번역한 게 있는데 그 책 쓴 분이 허블에 대해서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만화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쓴 후기에 자기는 허블에 대한 얘기를 최근에 들었대요. 아주. 그 전에 허블 이름을 알고 있었대. 알고 있었는데 망원경 이름이라고. 망원경 이름으로 알고 있었고. 망원경 상표 이렇게. 그리고 망원경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대요. 진짜. 네, 그 정도로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거 듣는 사람들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지 그게 누군지 아무도 신경 안 쓰지 않을까.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실 그렇죠, 겁니다. 이제. 바뀌면 가로 열고 구 제임스 웹 이렇게 해야죠. 전 대통령이었던 도시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의 뉴스룸 모두 소식을 전해봤고요.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연말 연시 기분에 놀고 싶을 때죠, 한참. 그런데 일단은 올 겨울까지는 좀 보내고 나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나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 아직 아마 곽 작가님 방송 끝까지 다 안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유튜브랑 이것저것 볼 건 많으실 테니까 저희와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시면서 거리두기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2월의 뉴스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